그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제로 모멘텀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멘텀 자체가 일종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속화되다가 이제 속도가 제로가 되고 속도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그게 이제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요소가 이제 그런 모멘텀이 제로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금리이고요. 네.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시작할 때 2000년 초에 금리가 8%였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거의 1% 이하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로 넘었는데요. 한 20년 동안 금리가 줄창 떨어졌죠. 그때 가끔씩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때 이제 채권 운용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습니다. 계속 주식으로 치자면 계속 가격이 오를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채권 가격만 올랐냐 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계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부채를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이 이제 금리가 이제 제로금리로 가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멈춰버렸고, 이제 거꾸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4% 중반을 넘어섰고, 5%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부채 시장을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이제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네. 그 부분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곡점이 소득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야, 우리나라 소득이 이렇게 많아졌을 줄 가만 쳐다봐. 이제 보니까 갑자기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도 전혀 빠지지 않고 바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진국 함정이 소득이 한 15,000달러 정도 되는 데서 막 헤매는 것입니다. 그게 남미 국가들이거든요. 아,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긴 했지만 2000년 초반에 소득이 1인당 GDP가 10,000달러였는데요. 17년 지나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속도이고요. 지금도 3만 5천 달러에 육박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2000년부터 따지자면은 22년 동안 1인당 GDP가 10,000달러에서 거의 3만 5천 달러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한 가구에 3명이 있다고 그러면요. 가구당 3만 달러이던 것이 가구당 1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구 소득으로 본다면은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소득이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주택도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비싼 집을 사고 싶어 하고 계속 새로운 집을 충분히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사고 싶어 하는데 이 소득이 한 5년, 10년은 이제 정체되면은 과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 부분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일본도 지금 1인당 GDP가 한 4만 달러 조금 넘어섭니다. 1인당 GDP가 일본이 94년에 4만 3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대로네요. 예, 지금 그대로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4만 달러, 5만 달러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태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낮아지게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득으로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느냐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낮아졌습니다. 와.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성장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줘서 가격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지속될 건가 하는 것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진국 함정은 잘 돌파를 했는데 3만 달러를 넘어선 이 트랩, 그래서 4만 달러, 5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꽤 트랩이 있을 것이다. 어떤 데서 그 함정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요. 경제 사적인 여러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는 누구나 잘 아시는 건데 인구입니다. 그렇죠. 인구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막 일본이 고령화가 일찍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도 고령화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 15년, 20년 늦게 고령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영향이 꽤 나타날 거고요. 20년 정도 지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려 해도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완전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변곡점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25세에서 64세 정도의 인구들, 이 인구들이 활발하게 생산을 하는 인구인데요. 과거 30년 동안 이 인구가 총 한 1,00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지금 2020년, 21년, 22년에 이 해당 인구의 증감은 거의 크게 변함이 없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변곡점이네요. 예,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2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1,000만 명 감소합니다. 과거 30년은 1,000만 명 증가해 왔고요. 앞으로 30년은 1,000만 명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의 거대한 변곡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금리, 소득, 그다음에 인구 이 측면에서 이제 거대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채 시장을 이끌었고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까지 부채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지금 계속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제로 모멘텀 사회. 예. 모멘텀이 지금까지 계속 좋다가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제로 모멘텀 사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동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우리가 이제 가격을 할 때 수요 요인으로 주로 드는 것, 거시적인 요인으로 수요 요인으로 드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변수가 금리하고 소득하고 이제 인구 혹은 지금 말씀하신 가공이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이렇게 신나게 계속 물론 한두 번의 이제 변곡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신나게 이렇게 계속 증가해온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요인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이제 상당히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거꾸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또 전망해 본다면은 과거 20년하고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공급에는 이제 물량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급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정부의 공급 정책 부분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수요 측면만 본다면은 과거 수요를 많이 야기시켰던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모멘텀이 제로에 들어가고 이제 이 모멘텀이 자꾸 역으로 되어갈 거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아궁이에 이제 막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과거 20년은 이제 그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씩 두 개씩 또 던져 넣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이제 그대로 놓아두는 겁니다. 그럼 지 혼자 이제 장작이 다 탄 사라지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있던 장작을 이제 하나씩 빼내는. 또 빼요,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놓아뒀다가 이제 빼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게 아마 앞으로 부동산의 수요 시장에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레깅,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죠. 지금 공급을 하겠다 결정하고 또다시 재건축하고 인가받고 이러면은 이제 공급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제 레깅 되는 부분에 뭐 2, 3년 동안 뭐 3에서 보통 5년 정도로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그런 정책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흐름은 나중에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큰 매크로 흐름을요. 좀 정리하면 수요의 영향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제로 모멘텀, 3대 제로 모멘텀, 그 금리, 소득, 인구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당분간은 유지되다가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에 와 있는데 그거는 주택 시장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공급이라는 또 다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그 공급은 뭐 시장에서 원래 일어나던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책의 요소가 많이 작용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서요. 바꿀 텐데 이게 이제 실행되어서 실질적으로 나타내기까지는 이제 조금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 이만큼 실행이 될 건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좋은 위치에 실제 이만큼 공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몇 년의 레깅은 뭐 볼 수는 있겠는데, 전체 트렌드는 그 수요의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한번 해주셨고,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금리의 모멘텀이 바뀌는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계산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부동산은 채권하고 비슷합니다.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는 고정돼 있는데 네.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네. 부동산도 임대료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돼 있으니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더 받게 되면은 이제 다시 가격이 회복되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일정한 단기, 중기 정도로는 이제 금리의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은 대부분 다 차입해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하고는 달리요. 그렇죠. 대출을 일으켜서. 보통 큰 건물은 주로 50에서 % 이상은 차입을 하니까요. 50에서 70은 차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입할 때 차입 코스트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을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그 밑에 들어가는 할인율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최근 20년간 금리가 꾸준히 내려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거의 제로까지 왔으니까 더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앞으로 장기간. 뭐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그 돈 풀기 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심해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있지만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소한 금리가 계속 떨어지던 것에서는 탈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는데 2배로 빌렸는데 이자 비용은 동일하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근데는 이제는 이제 금리가 그대로 있더라도 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할 것이고요. 이제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면은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이미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하게 됐죠. 증가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금리가 뭐 과거처럼 또다시 2000년처럼 8% 이렇게 증가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는 않지만요. 일단 플러스 모멘텀이 제로가 되고 약간 마이너스 된 것만 하더라도 일단 플러스 요인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올라갔다 하면은 이제 타격이 그대로 개인 차주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좋아질 여지가 사라졌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소득은 또 어떤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소득은 뭐 집은 아시다시피 돈이 있어야 사니까요. 근데 소득이 많아질수록 집을 살 여력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새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새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 집의 총량을 생각을 했지 새집과 헌집을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시장이 세퍼레이트 돼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새집 시장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야, 집에 총량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집이나 이런 집들을 이제 우리가 젊은 층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거죠. 젊은 층이 우리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다, 새 집에 들어가고 싶다. 그거는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니네들 고쳐, 이런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느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냐?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기는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소득이 한국화되면서 증가했습니다. 아까 $10,000에서 $35,000 증가하는 평균적인 수준도 이만큼 올랐는데요. 번 사람들은 훨씬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값 어느 정도 오르는 비싼 곳 정도야 새 집이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제차도 많이 사게 되고,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좋은 새 집도 사게 되고 한 거에 기반에는 부채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득이 앞으로 미국이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한 $63,000, $5,000 사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보통 $45,000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소득이 증가했죠. 아까 일본만 하더라도 94년이 $43,000였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35,00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34,700인가 그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40,000, $50,000 그 모멘텀에 지금까지 증가하던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렵게 보시면. 그게 저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 어느 산업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선진국 제조업 국가들, 우리나라도 제조업 수출 국가들, 수출 국가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수출 국가가 걸어온 길들이 보통 좀 그렇습니다. 꽤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예.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다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기술 혁신 조금 하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두에 서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데 그 선두에 서는 위치에 가게 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들이 100m를 15초 뛰던 거를 0.5초, 1초 단축하는 거는 프로들에게 훈련 좀 받으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초 뛰고 10초 5 뛰는 사람은 0.1초 단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 어렵죠. 예, 그게 바로 선진국과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증가의 폭에 대한 저항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신나게 뚫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뭐 9만 달러, 10만 달러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노르웨이는 인구가 1인당 GDP가요? 1인당 GDP 9만 달러면 제일 높은 나라가 거기죠. 그 룩셈부르크죠. 룩셈부르크도 높고요. 근데 룩셈부르크 인구가 60만인가 90만인가 그렇고요. 노르웨이는 550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홍콩 해봐야 800만 원, 900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인구를 소득을 8만 달러, 9만 달러는 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처럼 중개무역을 한다든지 홍콩처럼 금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이제 원유 생산을 많이 하죠. 그런 걸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5천만 명이 되는 국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면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 소득만 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단계에 일단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딱 듣고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미국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하고요. 예.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지 않나요? 3억 3천 정도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3억이 넘는 인구로 국민소득이 5만 불을 훌쩍 넘긴 수준이 됐다라는 6만 달러를 훌쩍 그러니까요. 넘겼습니다. 예. 그 안에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특허자산 경쟁력 세계 1등이라는 기사도 본 적 있고요. 우리나라 막 그 한류로 돈 버는 것도 장난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조업 베이스의 나라들 대만 같은 나라들하고 달리 조금 더 4만 불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80년대 후반에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1등이었어요. 어떤 나라도 미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따라잡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한 번 딱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여기 견제하고 난리가 났죠. 어마어마한 그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가 그 당시에는 1억 한 3천, 4천 정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그 당시 소득이 4만 달러였고요. 와, 그 당시 4만 달러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수렁에 빠졌을 때 이걸 건져줄 나라는 없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코끼리가 빠졌는데 사람이 건지니까 건질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일본은 스스로 건져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오랫동안 저성장에 접어들었던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끼리라기보다는 사슴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흰셈 사람은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기술 혁신이나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이거를 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의 크기에 비해서는 훨씬 세계 시장이 크다는 거죠.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그다음 앞으로 베트남, 인도 시장 생겨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다고 보시면 전혀 안 되고요. 미국은 저 많은 인구를 성장을 시킨 요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의 경쟁력을 보고 저걸 우리가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거고요. 일단 미국의 대학 경쟁력 제비 안 됩니다. 미국의 대학 경쟁력 제비 안 되고요. 예일대나 이런 데는 예일대 기금에서 그 대학교에 주는 돈이 한 해에 3조가 넘습니다. 그게 한 30몇 % 비중이니까 전체 예일 대학의 한 해 예산이 한 거의 9조, 10조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대학교가요? 그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다 그런 대학들이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입니다. 그다음 기축통화라는 것과 기축통화라는 게 이게 국방력이라든지 다양한 그다음에 원자재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결합된 것에 총아가 기축통화인 겁니다. 그냥 내가 기축통화 만들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 안 해주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혁신을 이제 어마어마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많은 인구의 나라가 이제 6만 3천 달러를 가게 한 배경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중국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고 하니까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면은 충분히 또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나 뭐 이런 조금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뭐 6만 달러, 8만 달러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인구면은 뭐 5만 달러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경쟁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소득 부분을 정리하면 과거에는 순조롭게 왔다면 제로 모멘텀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는 이유는 과거처럼 순조롭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과거에 순조로웠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6.25 동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 동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000년대부터 급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똑같은 환란입니다. 외환위기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정을 한 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또 급성장을 하게 되려면 혁신이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많아진 것 하는 부채 이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뭔가를 다이내믹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문화들이 되면은 이런 게 정착되면은 이제 또 한번 점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개 중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인구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 하고요.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인구의 데이터를 쭉 계속 그냥 똑같은 데이터라도 이렇게 20년 동안 쭉 보다 보니까 이 속도가 정말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섭겠다. 는 건데 진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구 수가 중요하다. 네. 예, 그건 뭐 맞습니다. 가구 수가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인구가 정체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보면은 한 57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인구 비슷하게 가구 수가 증가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가구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 보면은 역시 가구 수가 한 120만인가 200만 가구 정도가 증가합니다. 증가는 하네요. 예, 증가하는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감소하고요. 60대 이상 가구가 증가해서 다 그걸 그 가구 수 증가라고 저희들이 그냥 착각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1인 가구 수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1인 가구가 아니라 일단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에 연령별로 보니까 60대 이상의 가구주들이 다 증가하는 것이고 20, 30, 40, 50은 때는 다 감소합니다. 20대, 30대는 과거 20년에도 감소했고요. 그런데 40대, 50대가 과거 20년 동안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다가 앞으로 20년 동안은 감소하게 됩니다. 주된 주택 수요 계층. 여기가 과거 20년 동안 증가했다가 앞으로 가구 수 감소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구 중심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세상에서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딱 꺼내라고 그런다면은 주택 시장은 늙어간다입니다. 그 가구 수의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예. 늙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주택 시장의 다이내미즘이 떨어지게 되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90년, 2000년대 국내 자동차 수요가 확 줄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고령화 때문입니다. 운전하시기 힘드니까. 예. 나이가 60 정도 퇴직한 사람들은 차를 살 때 딱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수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40대에 제일 활발하게 이제 비싼 주택에 대한 그 교체 수요가 생겨나고 그러고요. 30대는 이제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고. 예. 그런데 40, 50대가 과거하고 달리 앞으로 주택 수가 가구 수가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것만 보지 말고 뜯어서 어떤 가구 수가 증가하는가를 보면요. 네. 60대 이상 가구 수가 전폭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는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내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일본을 보다 보면은 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유럽에 있는 국가,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고령화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또 일본하고 주택 가격이 다르게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아주 뭐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래서 인구나 이게 반드시 이게 주택 가격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87년에 미국의 맨큐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맨날 그 양반이 하고 또 누구 한 명하고 같이 공주로 부동산 인구 구조로 볼 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미국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큐님도 그러셨군요. 그래서 경제학 논문이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요. 미국도 부동산은 역시 인기가 있나 봅니다. 그걸 발표하니까 여러 미디어들이 이제 와서 부른 거죠. 근데 안 맞았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민도 들어오고 그 외에 다른 요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아까처럼 미국은 그 1인당 소득도 63,000달러로 이제 급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꼭 다른 요인들 같이 봐야지 부동산만이 모든 걸, 인구만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럽하고 일본하고의 고령화의 차이점은 독일 정도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 일본이 고령화가 더 심합니다. 더 심하고 속도도 더 빠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일본은. 근데 유럽은 지금 고령화 속도가 조금 늦춰지고 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출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이제 고령화 속도가 훨씬 늦춰지죠. 일본이 지금 1인당 합계 출산율이 1.2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0.8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빠르겠네요. 일본의 속도는 나중에 일본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인구라는 충격이 작게 나를 톡 때리면 괜찮은데요. 크게 펀치를 때리면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이 다른 선진국에서 고령화나 가구의 변화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맞게 될 고령화와 가구의 변화는 펀치로 치자면은 거의 타이슨 정도의 펀치를 한 방 맞는다 이렇게 마이크 타이슨